안녕하세요. 수미였습니다. 스바시바. 예. 저는 말이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숙소 창문 밖으로 이제 열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이런 장면이. 저는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에서 고백을 하는데, 저는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어제 운전하면서 뭔 얘기 하던데 거기 서울 아니냐? 아닙니다.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그 모스크바 신시가지입니다. 거기는 서울하고 똑같이 생겼죠? 아닙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오늘 좀 중요한 얘기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일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미국과 일본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마지못해, 우리 군이 아니죠, 한국군도 마지못해 밝혔습니다. 요 러시아 군복입니다. 러시아 군복. 한국군도 마지못해 밝혔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추가 정보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사진을 까버렸습니다. 북한이 사진을 깠습니다. 무슨 사진이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제, 그러니까 25일날 우리가 쐈다, 우리가 아니지, 북한이 쐈다 라고 하면서 깐 미사일 사진입니다. 요 보시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어디서 많이 본 미사일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무2하고 비슷하게 생긴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칸다르, 러시아제 이스칸다르도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퍼싱 같은 경우도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기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체크무늬입니다. 요 체크무늬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25일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요 체크무늬가 있는 미사일을 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북한 열병식에 이제 얼마 전부터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북극성 5에도 체크무늬가 있죠. 이렇게 체크무늬가 있고요. 이게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노동 미사일에도 이렇게 큰 체크무늬가 또 들어가 있죠. 북극성 4호 같은 경우도 체크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프리메이슨 얘기는 아니고 이 체크무늬가 뭘 의미하느냐? 보통 이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경우에 이렇게 체크무늬 표시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크무늬가 보통 이제 미국도 이런 체크무늬 표시를 넣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다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다탄도가 아니고 이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탄도 미사일이 재도립을 할 경우에 체크무늬 표시가 있으면 관측이 쉽거든요. 카메라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넣는 것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좀 다른 의미로 쓰는 거죠.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는 미사일에는 체크무늬를 넣는다. 이게 어느 정도 한 몇 년 전부터 북한에 이제 공식화돼서 나오는, 열병식 때 나오던 모양새입니다. 다른 미사일들 찾아보시면 이제 핵탄두 겸용으로 개발하는 게 있고, 대규모 그냥 재래식 탄두가 들어가는, 또는 화학 탄두가 들어가는 무기로 개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체크무늬에 들어가면 일단 한국정보기관에서는, 한국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체크무늬가 들어간다는 건 무조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미사일이다 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걸 테스트했다는 거는 뭘 말하느냐? 중거리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겁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니까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 아니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쏘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북한의 우방국이니까 일본 아니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냥.
자, 일단 이 사진 내리고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목이 좀 메어가지고. 원래 러시아가 좀 건조합니다. 북이 쏜 미사일은 1월 공개한 이스칸데르 개량형 탄두 2.5톤에 600km 비행하기 때문에 남측의 현무포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어느 정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탄 2발이 탄도미사일인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이런 게 개량하면 더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도록 연료 탱크를 늘리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탄두 중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연료 탱크가 늘었는데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탄두 중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무게가 무거워지면 그만큼 덜 날아가니까. 한국군의 차세대 전략무기인 현무포 탄도미사일에 맞대응하는 발사체다. 사실 우리 한국군이 현무포라고 해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재래식 탄두나 또는 뭐 화학무기를 탑재해서 우리가 보통 쏘는데, 왜냐면 우리는 핵탄두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췄다는 거죠. 미국 정부의 반응을 떠보는 전략적 무력 시위를 하면서 남측과의 단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과학원은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2기의 신형 전술 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과학원은 이번 신형 전술 유도탄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며 시험 발사를 통해서 개량형 고체연료 발동기, 이게 고체연료 엔진의 믿음성을 확증하고,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방식의 변칙적인 궤도 특성 역시 재확증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발사를 하면, 원래 탄도미사일은 발사하면 이제 이게 제 마우스 커서가 미사일이라고 하면 요렇게 떠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얘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떠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쯤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바로 내리꽂힙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죠. 또 뭐 추중 발사 블라블라, 뭐 탄도 중량이 블라블라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좀 더 개량하면 비행기에서 쏠 수도 있거든요, 이 큰 거를. 그만큼 무서운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현무포가 뭐냐, 현무포 미사일이 뭐냐 하면 이제 여기 나무위키에 현무포는 어쩌고 저쩌고 위력이 어쩌고 저쩌고 뭐 개발을 했고 탄도 중량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사진 한번 보면 돼요. 이게 현무2B를 좀 더 장거리 개량한 게 현무포거든요. 그러니까 현무2 때부터 이게 러시아 이스칸다르인데, 이거하고 여기에서 기술 제휴를 우리가 받았어요. 사실 기술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무포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북한의 전술 유도물 거의 같죠, 형태가. 근데 이거는 뭐 뭐라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만든 거나 또 미국이 만든 것도 형태는 거의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보자, 이거 확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한국의 그 현무 시리즈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 현무 3C 이 순항 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성이라는 하푼 개량형 미사일로 개발했는데, 북한이 이제 24일 날 발사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발사했던 이제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 있었는데, 그것도 해성이랑 되게 비슷한 책입니다. 그리고 현무2C까지 있었는데, 우리 현무4가 있고, 여기 사진 지금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거리만 따지면 현무2C가 이제 5번 사거리가 이 정도죠. 이 정도가 800km니까 600km면 이 정도 됩니다. 600km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 현무 500km, 600km 딱 맞는 게 없는데, 4번 500km로 봅시다. 500km 좀 더 먼 게 600km 테니까, 북한이 만약에 지금 이쪽에서 발사하면 거의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요렇게. 그러니까 만주 조금하고 남한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북한은 발사를 한 거예요. 엊그저께. 이거는 남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제 북한 바이든 행정부에게
야, 우리가 남한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 핵미사일도 이제 보유했는데, 이거 뭐 물론 일본을 때릴 수도 있겠지만, 저 협상 새로 하지. 안 그러면 이거 저기 사드고 뭐고, 사드는 사실 사드는 이 고고도 방어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거리에서 튀어오르는 거는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드 미사일로는 사실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개발한 거죠. 현무포라는 미사일 체계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이 뭐 우리하고 비슷한 미사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더 분발해야 된다, 또는 뭐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이 기술을 확보를 했을까?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돈 안 주면 기술 안 줍니다. 과연 쟤들이 러시아에서 샀을까?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기술자 몇 명 데려갔다고는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 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자, 이거 다 내리고 2017년 5월 2일 2016년에 국방부에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에 거의 그러니까 박근혜 막 탄핵 한 해 만에 막 이래 되게 시끄러울 때 그냥 발생해서 조용히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대규모 해킹 사건이었고, 이걸로 엄청난 양의 국방망, 그러니까 국방부의 이제 내부 보안망이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격된 IP가, 사용된 IP가 기존에 북한 해커들이 주로 활용하던 선양 지역의 IP로 확인이 됐고요.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와 유사하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벌써 2016년에 털렸으니까 6년 전이죠, 그죠? 6년 전에 군 PC 3,200대가 감염이 됐고요.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의 인터넷용 PC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징계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군 검찰은 이번 사건에 어떤 자료가 유출된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 전면전을 수행하는 작전 계획 5027 유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하나 완벽한 작전 계획 유출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개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군사기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군사기밀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회의 자료에는 기한,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첨부로 해가지고 각종 PPT하고 뭐 기술 관련 자료들이, 도면 같은 것들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다, 그 첨부 파일까지 다 다운받아 갔을 텐데, 과연 거기 개발 계획이 없었을까? 개발 인력이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지금 2300대 이제 국방부의 컴퓨터망 2300대가 통째로 해킹을 당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손대지 못하던, 박근혜 정부 거의 한 2016년 거의 11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이 사건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조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는 확인이 됐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잡지도 못했고 어느 만큼 기밀이 빠져나가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은 모릅니다. 정부는 알 수도 있겠죠. 그렇게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고 항의도 안 하고 시간이 어영부영 지나가는 사이에 북한은 우리하고 똑같은 무기 체계를 하나둘씩 개발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 또 그 하푼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제 지대함 미사일, 그 다음에 현무포하고 비슷하게 생긴 저 미사일 체제, 저 탄도미사일. 핵무기는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과연 저 재래식 무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었을까? 우리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러시아랑 협업해서 개발한 건데, 러시아가 쟤들한테 돈 안 받고 팔 리는 없는데, 저런 무기체계는 러시아는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쟤들이 그럼 어디서 얻었을까? 남한에서 얻었겠죠, 당연히. 여기서 털렸겠지. 우리가 이렇게 군사기밀 유출에 허술한 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1년 전, 한 2년 전인가 제가 거장판에서 다 말씀드렸고, 제 그 방송 전체, 그리고 제 이전 방송을 보고 싶으시면 그 팟캐스트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이라는 걸 보시면, 그저 같이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3월 달인가 말씀드렸었죠.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군사 기밀이 어마어마하게 털렸다. ADD 퇴직연구원이 군 기밀 68만 건 가량이 되는 외장 하드를 빼내가지고 그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갔다,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출 대량 됐고, 거기에는 이제 임종석 씨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방송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 어느 방송이냐면요, 또 재생 목록을 보면 여기 보자 봅시다. 여기 뭐 많은데 8개월 전이니까 ADD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청와대 국정원 ADD 기밀 유출 수수 만대는 중.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또 있어요. 여기 속보 1 군사기밀 유출 사건, 청와대 임종석 국정원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 요 방송들을 보시면 그 ADD에서 어떤 군사기밀이 유출됐는지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국익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이라는 게 보통 북한 쪽 애들이 이제 7, 80년대부터 뭐 군사 고문단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협력을 많이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7, 80년대, 90년대까지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제, 소련제 무기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이제 구형 그 러시아제 무기 부품들이 많았으니까 그쪽으로 수출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아니라도 과거 이제 7, 80, 90년대 북한에 협력하던 현지 에이전트들, 현지 스파이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아랍인 스파이인데 뭐 북한에도 협력하고 러시아도 협력하고 미국에도 협력하고 그런 거죠. 거기 와서 이제 정보를 사가면서 군사기밀들을 수집해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지금 ADD에서 유출된 이 개발 자료도 일부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임종석 씨가 이걸 갖다가 좀, 임종석이 유출했다는 건 아닌데 임종석 씨가 여기 이걸 뒷수습하는 데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년 9월 달에 이거 대거 감사를 또 해보니까 그 밖에도 또 유출된 게 대거 나오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도 있었고요. 여튼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컨트롤 못하고 있는 상황. 북한이 지금 뭐 핵 탑재 중거리 탄도미사일 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금 항의도 못하고, 그냥 뭐만 해도 우리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요, 같이 산책해요, 휴전선에서 같이 걸어요,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고, 대통령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뭐 기회 되면 김정은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북한한테 나만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한미 공동 훈련도 못 하고 있죠. 눈치 본다고. 이 상황이 막 우리나라가 막 주도권을 잃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무시당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대로 가면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반도 안보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북한이 그리고 중국이 더 이상 남한하고 대화를 안 하게 돼요. 더 이상 남한하고 대화를 안 하게 되고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하고만 대화를 하게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그리고 미국, 일본이 합의가 끝나면 그 뒷감당으로 거기에 필요한, 합의에 필요한 돈들을, 북한의 핵탄두를 미국이 사주는 돈을 우리 세금으로 우리 돈만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한번 들이받고 뭔가 우리도 뭔가 화력을 보여줘야 저쪽에서도 대화를 하자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한반도 뭐 9.27 평화선언인가 뭐 휴전선에서 서로 적대행위 안 하기로 했던 거, 이 며칠 전에 그 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으로 이제 다 휴지조각 됐어요. 저쪽에서 적대행위를 했잖아. 지금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근데 우린 찍소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니까 표 떨어질까봐.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속국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드 때문에 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사드도 욕먹을 일이긴 한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겠고,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밑에 있는 안보 담당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고심 끝에 결정한 게 사드 배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왜 배치했냐?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 배치. 이거는 그냥 개구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은 사드로 막지도 못해요. 우리가 종말당에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쟤들이 쏴야 뭘 막는 건데 어차피 못 쏩니다. 그러니까 왜 갖다 놨냐? 우리 입장에선 미국은 이제 당연히 드리고 싶으니까 야 너 이러는데 우리가 싫다 그러면 안 넣는 거였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 왜 오케이 했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경고를 한 거예요. 뭐냐면 그 박근혜 정부 초기 때부터 시진핑하고 관계 개선해서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의 그 비난을 받으면서 전승기념일 열병식까지 참여를 해줬는데 중국이 계속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2014-15년에. 그러다 보니까 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중국이 우리한테 협조 안 해주면 우리도 중국 들이받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는데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사드. 어차피 중국도 우리를 사드 레이더만한 걸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도 사드 레이더만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가 들어온다고 해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위협당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분은 나쁘지. 기분은 나쁘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보시면 모르겠는데 자,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인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중국인 학생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본국에 가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는데 중국 국내 뉴스에서는 남한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질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창 외교적으로는 핫했는데 중국 국내에는 남한이 사드를 배치했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중국에 위협이 된다는 얘기가 뉴스로 안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이거 의미를 안 거죠. 아 이게 외교적으로 지금 삐져서 이러는 거구나. 어쨌든 대화로 풀어봐야겠다라고 접근을 한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화가 아니라 들이받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국내 언론에 당연히 막 남한이 중국을 무시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서해에서 꽃게도 못 잡게 하려고 저런다 그러면 중국 북경 베이징 같은 데서 막 현대차 불타고 막 이렇게 또 몇 놈 보내가지고 불 지르고 이제 선동시켜가지고 그러면 되죠. 그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당장은 지금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중국이 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뭐 삼성 공장, 뭐 LG 공장 철수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게 풀 문제는 아니고 남한이 왜 저러는지를 중국에서도 알았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밀당을 한 거예요. 또 민주당 쪽이나 문재인 당시 후보는 그거 잘 써먹었죠. 그 사드 그 저기 상주 거기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아주 시위하고 같이 춤추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세월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드도 사라지고 밀양 송전탑도 해결되고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도 곧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거기 문제되는 지역만 가셔가지고 계속 시위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세월호 문제 아무도 처벌 못하고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군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항공모함도 곧 주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 중형 항공모함도 주둔할 거고 우리의 그 77함대인가 이제 그 독도함부터 시작해서 최신형 이지스함으로 구축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전투전단이 강정 해군기지에 주둔합니다. 해군 잠수함대도 그쪽에 주둔하고요. 그게 전략기지예요. 밀양 송전탑 보상금 몇 푼 드렸고요. 송전탑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송전되고 있고요. 하나 남았죠. 사드 기지. 사드. 아직도 사드 기지에는 몇 년간 사드 레이더가 계속 배치가 돼 있고 계속 장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거기서 미군들이 한 400명 정도 주둔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시위하고 있고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게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냥 덮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지금도 계속 덮고 계시고요. 문제는 이제 곧 임기 끝나고 정권 바뀌게 되면 5년 동안 덮여졌던 많은 문제들이 다시 들춰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놀라지 마시고요. 스미다스의 정보분석실 유튜브 방송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옛날에 이 양반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이 얘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제가 뭔가 얘기하면 빠르면 6개월 오래 걸리면 한 2년 걸려서 이게 진실이었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언젠간 밝혀지겠지 뭐. 하여튼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독만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 가족들 다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유튜브 열어가지고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을 찾아서 이렇게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후원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구질구질하게 계좌 열어놓고 후원금 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 오가면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다 수익 창출 영상으로 안 올리거든요. 제가 노란 딱지 붙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장은. 광고가 길지도 않고 한 20분짜리 영상인데, 광고가 무슨 한 10개 이렇게 붙어버리면, 저도 싫고, 여러분들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없이 보시라고. 저는 광고 안 붙입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붙이는 거 안 붙이는 거 모르겠는데, 저는 광고 안 붙입니다. 하여튼 이걸로 돈 버는 거 없으니까, 그냥 많이 봐주시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뭐 공유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쯤에 다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스크바에서 스미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